이러한 트럼프의 영토 넓히기나 미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영토들에 대해서 계속 편취하거나 아니면 편입하려는 그런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우리가 이제 영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5년부터 1910년대까지 사실 브리티시 엠파이어 시대라고 해가지고 영국 제국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 당시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에 거느린 체제만 보더라도 이제 본국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령이 있고 식민지가 있고 보호령이 있고 속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구조가 영연방 제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치령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몇몇 국가들한테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권한도 자기 스스로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입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를 갖다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민지가 나오고 속령 이제 보호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국가들은 그러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 우리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은 평평한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끝쪽 왼쪽 끝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왼쪽 끝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유럽 지역이 되겠죠. 유럽 쪽 끝 지역에서 사실은 아메리카 끝 지역까지 대부분 유럽에 그리고 영국한테 중요했던 그 토지들 그다음에 영토들이 다 국가들이 다 영연방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 지역으로 지나가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은 이집트도 있었고요.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라크도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덴마크도 있었고 많은 국가들이 다 편입이 돼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많은 영토들이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왜냐면은 이쪽에서 해가 뜰만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해가 지는데 결국에는 영토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대륙을 갖다가 완전히 대륙과 그다음에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제 명성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영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시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 이제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특히나 미국한테 채무를 많이 지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됐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영국 그 파운드 스털링 블록이라고 불리면서 파운드와의 다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고 성령이나 아니면 보호령 자치령으로 꾹을 시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베너핏은 준 게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줄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독립성, 그 다음에 외교적인 것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법령을 마련하거나 자치적인 권한법을 만들 때 그건 당신들이 해 스스로 해 라는 권한을 줬을 뿐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탈취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성령이나 보호령이나 식민지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영국이 어떤 기간 산업 개발을 한다 아니면 영토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식민지 관련되는 노동자들을 계속 불러서 싼 값에 너무나 싼 값에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야. 어떤 경우에 노동 임금이 지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제조업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영국도 산업혁명을 거치긴 했지만, 제조업의 기반의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에 다른 영연방 제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한테 이 인프라 시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인도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국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 동인도 회사도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땅을 넓혀가면서 이제 송령이나 이제 보호령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인프라를 사용해가지고 편취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건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영국은 손 안 대고 그냥 일단 침략하고 침공한 다음에 인프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빼먹고 약간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들 그리고 영연방 자치령 국가들조차도 사실은 불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 이후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채무 불안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고정환율제를 영국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이 고정환율제에 연결되어 있던 많은 브리티시 이제 편입되어 있던 국가들 이제 스털링 블록에 편입된 국가들이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미국도 떠나고 인도도 떠나고 이집트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거의 한 40여 개의 국가들이 이제 소속이 돼 있었는데 다 떠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두 가지 회의론이 나왔죠.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영토와 인프라와 그 다음에 당연히 영토가 많은 만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영국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뭘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인프라에 대한 능력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죠. 뭐냐면은 그러면 송룡이든 자치령이든 식민지든 결국에 그들이 부강해지고 그들이 불만이 없어지면 이 블록 자체는 굉장히 수백 년간 그 이후로도 2000년대, 200년대 지금 이제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브렉시트 이후에 완전히 좀 경제 자체의 독립성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의 여력도 제한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 영국이 더 번영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소속된 연합 국가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만 일으켰을 뿐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지만 약간 다른 형국을 만들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블록에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G1이라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시면 G1이라는 국가의 명분과 대의를 갖다가 남들이 계속적으로 인정하게끔 그리고 G1의 권리와 지위 자체를 계속 누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글로벌 패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여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베너핏을 주고 있고요. 그 베너핏의 일환으로 우리가 환율 제재나 아니면 관세에 관련되는 관세율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소비 시장이 다른 곳에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소비 시장이 상당히 큰 그런 장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팔려면은 여기에 건설을 하여라. 그리고 여기에 팔려면은 우리한테 기여를 해라. 그것이 안보든 경제적인 기여를 하라. 이런 방식의 모멘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연합적인 어떤 블록을 형성하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 속국이 되거나 우리의 연합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베너핏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국이 못했던 스스로 만드는 제조업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잘 활용만 하고 그 체제를 갖다가 잘 이용만 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 결국에는 뭐냐면은 많은 영토를 보유함으로써 해상상 그리고 안보적인 전략 요충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소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성장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을 결국 영토 싸움으로 이뤄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제국주의 과거에 연결이 돼 있거나 역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많이 기여하는 국가의 영토에 대해서는 다시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세계의 영토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취임 이후가 된다면 사실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영토의 복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1800년도에서 1900년도 넘어가는 그 시절을 잠시 복기를 해보시면 그 당시에 러시아한테 알래스카 땅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캐나다한테 이제 땅을 사오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 되게 싼 값으로 땅을 사오고 영토를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토를 사온다라는 개념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아메리카를 이제 USA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원 자체가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여러 가지 영토들이 이제 개척이 되고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유럽의 곳곳의 지역들이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즉 미국의 어떤 리더들이 사실상 유럽의 많은 지역들의 영토에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군주의 체제였었는데 군주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 땅을 소유를 했었던 그런 히스토리컬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지 그 역사적 오리진을 찾아가지고 또다시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미국식 제국주의의 패턴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미국식 제국주의가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지금은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지 반이민 정책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과 말씀들만 하시지만 사실상 이런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블록이 형성이 되면 일기 때 이야기했던
관세나 반이민 정책 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관세를 매길 때 국가 비상경제권화법이라든지 관세법이라든지 무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이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일기 때는 관세법의 근거 조항을 찾아가지고 이 나라가 불공정 무역 거래이니까 여기에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세율을 얼마큼 더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 그때그때 찾아서 스터디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오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상호무역법 하나만 딱 구축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언제든지 본인들이 이제 구축해 놓은 불공정 무역 거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고서 그거 가지고 바로 관세를 그냥 매겨버리면 되는 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이제는 관세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불공정 무역을 하면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 노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태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과거에도 일기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1800년대 만들었던 연방군 동원 반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게 오리진이 돼서 우리가 지금 웹백 작전이라고 하죠.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지금 추정되는 멕시코인들 불법 이민자들이 한 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서스 뷰로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00만 명이 불법이고 나머지인들은 합법적으로 이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이민의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서 이들이 우리 기준에 맞추었을 때 그 판단을 했을 때 이 멕시코인들이 과연 합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웹백 작전, 이 웹백 작전이 뭐냐면 군사적인 여러 가지 시설물과 군사적인 어떤 인프라를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이제 추방을 해요. 단기간에 완전히 추방을 시켜버린 그런 이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어떤 추방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트럼프 방식으로 내세우는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의 기준은 더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불법 이민 추방이 될 수 있는 인구들은 멕시코인 중에서 한 10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추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반이민 정책은 더 강화될 수 있고 멕시코인들을 계속 일자리에서 많이 내쫓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법, 무역법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경제 비상권한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상호무역법 하나만 이제 만들게 되면은 무역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매기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플로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노멀화 돼버린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얘기하지만 중국 관세는 지금 공화당이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영구적 무역 정상 무역 관계가 뭐냐면 1900년 후반대에서 2000년 초반에 넘어갈 때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노동력이 굉장히 쌌고 인프라나 자금은 미국에 집중돼 있지만 노동력은 이쪽이 더 싸니까 이쪽에서 공장을 건설을 해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생산하겠다. 이런 이제 구조로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노동에 의한 경상 흑자를 계속 수취했던 중국인이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게 일자리 뺏은 거다. 어찌 보면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조약을 했는데 중국이 뺏어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가져오겠다. 근데 그 전에 관세가를 매길 때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라는 기반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 미국과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관계입니다. 근데 다만 어떤 산업에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고 일자리 뺏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한테 피해가 되니까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폐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둘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교역의 정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 거는 지금 나오는 60%가 아니라 100%를 매겨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를 굳이 별도로 인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무역 관계가 정상적인 항구적 무역 정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준을 세우던 관세를 어떻게 매기든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던 사실상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많은 유럽 지역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다음에 인도한테 많은 베너핏을 주면서 미국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미국 방식으로 베너핏을 주면서 유인을 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미국식 제국주의의 어떤 시스템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이냐? 초반에는 부정적인 거.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경제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된다면 미국식 제국주의가 과연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플로우와 미국이 원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탐구해 보면 여기서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기회와 관련되는 요소와 요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